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은 그간 한 이틀 정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가 계속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극명하게 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지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PPI 지표가 9.7%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인데 이런 물가와 크게 상관이 없는 빅테크 기술주들마저도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술주들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포드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돌파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델타 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다고는 치지만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항공주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는 좀 돈이 많이 들어오고 기술주에서는 좀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 아픔을 딛고 나름의 기록적 반등을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이지만 그 열기가 벌써 식은 걸까요?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그 낙폭이 가장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낙폭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4%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에 해당하는 일부 종목들, 산업 섹터와 금융 섹터 내의 종목들은 나름 선방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델타 항공이 예상을 웃도는 강한 이익과 매출을 달성하면서 지금 3% 정도의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2019년 이래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연휴 기간 항공 예약 그리고 출장이 급증을 했다. 이런 사측의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자들은 최근 연준의 긴축 행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와 지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적더라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해진 두 가지 자료를 보셔야겠는데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23만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복해서 나오는 청구 건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경제 지표로는 12월 PPI 지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급업체들이 기업 고객에게 청구하는 가격을 모두 집계한 지표가 되겠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는 0.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4% 상승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9.7% 상승을 기록하면서 2010년 이래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이해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재료들 속에서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었는지 섹터별 등락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속해 있는 섹터들이 가장 약합니다. 이미 소비재가 1.5%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술주도 2% 급락까지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1.3%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진단 테마주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 역시도 5% 급락하면서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종들은 지수 대비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0.7% 가까운 낙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재 섹터가 0.5% 하락권, 반면에 필수 소비재와 산업,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주목해보셔야 될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섹터 내에서 보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중국 내에서 재개될 수 있겠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의 주가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3%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 건설업체인 KB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에 따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EPS가 1.91달러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였던 1.7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16.5% 강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 확인해 보겠습니다. 5억 달러의 부채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호 공모를 통해서 2027년에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4억 500만 달러 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조달된 자금으로는 회사 운영 그리고 우주선 개발 등에 두루두루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타격을 입어갑니다.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19%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스냅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조금은 타격을 받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엔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기존에 아웃퍼폼에서 이제는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목표 주가 역시도 기존의 75달러에서 45달러까지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주가는 오늘 10.2% 소식의 타격을 입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봅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연이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요도 부스트를 얻을 거란 예상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예상들이 쿠션 역할을 좀 해준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4%대까지 낙폭을 기록한 채 81달러 수준을 지켜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2개월 내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별다른 힘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이 사실상 언제고라도 하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0.35% 하락하면서 온스당 1,820달러 수준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까지 낙폭을 0.5%대까지 키워나갑니다. 36,100포인트 선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는 1.4%대의 하락, 나스닥 지수는 2.5%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애프터마켓을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날아올라. 딱
키워드만 봐도 무슨 얘기할지 알겠죠? 네, 항공주. 네, 그렇죠. 항공주. 그 가운데서도 델타 항공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첫 타자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항공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보니까 델타 항공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항공주가 동반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5% 올랐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5%, 제트블루도 3% 정도 상승한 채 항공주들이 동반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델타 항공의 실적 발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주당 순이익이 0.22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14달러였기 때문에 레피니티브 기준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94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가 92억 1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정상화된 수준인가 그 부분도 궁금하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분기였던 2019년 4분기에 델타항공의 매출이 11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매출이 94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분기 이래 최대 실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델타 항공의 실적에 델타 항공의 주가 그리고 여타 항공주들의 주가가 모두 오늘 함께 날아올랐는데 그만큼 시장이 델타 항공의 실적을 업황 개선의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도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항공주들이 정말 처참한 한 해를 보냈었고 그 다음 연도인 2021년도 자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불균등한 그런 고르지 못한 한 해를 보냈었죠. 자, 하지만 올해는 정말 델타 항공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올해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항공 업황에서도 좀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의미 있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건전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1년 동안 의미 있는 이익의 한 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는 이제 바로 다음 분기죠. 올해 1분기는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 오미크론과 날씨 문제로 인해서 결항과 같은 비행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의 적자는 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눌려있는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 또 비즈니스 여행 수요 이런 것들 덕분에 상당히 강력한 봄과 여름 여행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항공주에 일찌감치 들어갔다가 거의 1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공주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동반 반등했던 주가의 움직임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의 3배입니다. 대만의 TSMC가 지난해 7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한 25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3배다 이런 키워드를 상정해봤고요. TSMC의 실적을 리뷰해보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월가 의견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자 국내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TSMC입니다. 급증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어나면서 4,382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순이익은 16% 증가하면서 1,66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은 강력한 반도체의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TSMC는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나 애플의 13용, 아이폰 13용 첨단 반도체인 5나노미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해주면서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수기의 영향을 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TSMC의 성장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440억 달러를 투자해 캐파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였던 3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TSMC의 CEO는 전체 파운드리 산업이 올해 20% 성장하리라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칩 쇼티지가 올해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53%의 총 마진율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실적을 전한 이후에 TSMC의 주가는 오늘 장중 고점 기준 10%의 급등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 반도체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러면 올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월가의 조언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올해에도 강할 거다라는 의견, 그리고 올해는 그 열기가 조금 식을 거다라는 의견이 월가에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강세를 점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전공정의 웨이퍼 제조 기업에 해당하는 ASML과 레이저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최근 극자외선 EUV 장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인텔과 같은 고객사로부터 강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을 꼽아줬고요. 둘째로는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점을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ASML에 대해 향후 5년간 경조한 성장이 기대되는 한편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 2년간 150%나 급등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런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번스타인에서는 작년 한 해 몬스터급 주가 상승을 봤던 반도체 섹터인 만큼 지금은 사이클의 피크에 다다르고 있고 그런 만큼 혁신에 의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세심하게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전체린 앵커에게 딱 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알겠어요? 100 billion인 건 trillion? 그렇죠. billion? 네.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네. 달러. 자, 이게 100,000,000,000 이게 1000억 달러인데 사실 뭐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긴 합니다만 포드가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장중한테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장 마감 쪽에는 결국 약간 밀리면서 1000억 달러 밑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만 포드에게는 감회가 남다른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포드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드의 주가는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주당 가격으로는 이제 20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경신하면서 포드는 이제 GM과 리비안보다도 더 큰 몸집을 갖게 됐습니다. GM은 이날 900억 달러 밑에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또 리비안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현재 약 72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포드가 이제 GM과 리비안을 넘어서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GM이 제품 라인업도 훨씬 다양하고 또 네. 판매 대수도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드가 이렇게 GM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주된 이유로는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포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게 F150 라이트닝이 올 봄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2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F150 라이트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약 주문을 너무 받다 못해 이제 주문을 마감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밀려들어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고 있고요. 포드의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차 라인업을 아주 빠르게 확대할 것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포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사실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GM이 포드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GM의 매출액은 1224억 달러였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 같은 기간에 포드는 1271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GM의 매출보다도 포드의 매출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도 포드 매출이 GM에 비해서 근소한 차이로 약간씩 좀 많았거든요. 포드가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이 아주 이상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다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포드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포드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습니다. 전체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